이제 비교 방식 보십시오. 471쪽.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비교 방식이 제일 쉽습니다.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고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지금 방금 한 게 적산가액 했잖아요. 이제 비준가액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투덜이가 많아요. 오늘따라 투덜이. 스머프에 투덜이 스머프 있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오늘따라 제가 귀에 환청이 들리나? 한숨 소리도 들리고. 자, 오늘 자, 이제 요거 비준가액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비준가액. 자, 이 비준가액을 계산하려면 사례 가격을 구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사정보정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이제 여기 이제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수정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모든 면에서 똑같으면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뭔가 차이가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개입되어서 특별히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그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보정을 하는 거고요. 그게 거래된 시점이 기준 시점으로부터 좀 차이가 나면은 가격이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시점 수정도 해야 되고요. 그 사례가 거래된 지역이 대상 부동산과 같은 인근 지역이면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사례가 유사 지역인 경우에는 지역이 다른 지역이에요. 그럴 땐 지역 요인도 비교해야 되고요. 개별 요인도 비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면적 비교합니다. 요거를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6개의 방법이 있어요.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 가액, 토지입니다. 토지.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것도 이제 이따 마지막에 할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는 표준지, 비교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 돼요.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 후에 또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는 시지계만 하면 돼요. 시지계.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만 하면 돼요. 여기는 사정보정이라는 게 있죠. 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사정보정이라는 게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가에게는 사정보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지 있죠. 표준지를 공시할 때 이미 사정이 보정된 상태에서 없어진 상태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공표를 할 때는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례를 그대로 공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보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시지계만 하면 돼요. 시지계.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배 방식으로 하거든요. 고배 방식. 고배 방식으로 하는데,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숫자가 커지는 거고요.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숫자가 작아지게 돼요. 그런 이제 수정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게 둘 다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론적으로 두 가지요. 사례 선택 기준이에요. 이쪽으로 따지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기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례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얘를 선택할 때 뒤에 수정 작업을 할 거를 고려하면서 선택하라, 이렇게 해요. 예, 이거는 사례 선택 기준은 사시지계. 사정 보정 가능하니, 시점 수정 가능하니, 이런 질문을 해보고 가능한 것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요. 질문에 이 사례는 이민 가는 사람이 급하게 매도한 사례로서 정상가에 비하여 저가로 거래되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얼마나 저가로 거래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싸게 거래됐는지까지 알아야 사례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사정 보정 가능성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473쪽에 넘어가면 있는 거예요. 472쪽에 사례 선택 기준 해서 나오죠. 사정 보정 가능하니 그럼 가능하다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거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가능성 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사례가 2억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언제 거래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언제 거래됐는지까지 확인이 되어야 수정을 하잖아요. 기준 시점으로. 거래 시점에서 기준 시점으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 요인 비교 가능하니 이렇게 묻는 건데 요거를 이제 표현을 위치 유사성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위치 유사성. 위치가 비슷하니 이런 말이에요. 위치가 비슷하니 이런 말은 지역이 비슷하니 이런 말과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가 넓은 의미의 위치야.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대상 부동산이 준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럼 사례 부동산도 준주거 지역이 있어야 돼요. 같아야 돼요. 대상 부동산이 자연 녹지 지역이 있어요. 그럼 사례 부동산도 자연 녹지 지역에 있어야죠. 그래야 비교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땅값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위치 유사성.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을 다른 말로 물적 유사성 그래요. 물적 유사성. 그거는 뭔가 하면은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예요. 그럼 사례도 아파트. 대상 부동산이 연립이에요. 그럼 사례도 연립. 대상이 단독, 사례도 단독. 이게 비슷하다는 거죠. 사례를 선택할 때는 그런 거 선택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됐죠? 자, 이 사례 선택 기준은 그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그 장단점 하나씩만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471쪽에 장점, 단점 하나씩. 471쪽의 장점은 기억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추적인 방식이에요. 가장 설득력이 높아요. 옆에 게 비슷한 거 얼마에 거래됐는데 당신 것도 비슷하니까 얼마 정도 됩니다 하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은 특히 여기서 단점은 디귿과 리얼이에요. 디귿과 리얼. 부동산 경기가 극단적인 호흡 불황의 경우 사례 가격의 신뢰도가 약해요. 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면 신뢰도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리얼의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 가격이 현재 시장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합리해요. 과거 가격이 왜 과거 가격으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거래되어 왔을지라도 앞으로는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이 비교 방식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IMF 때 감정평가사들이 소송 엄청 당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과거에 거래된 사례나 이런 거 보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IMF 이후에 그냥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자, 그다음에 그 473쪽에 그 박스는 이제 난이도가 높으니까 뭐 요약집이나 그 이후에 말씀드릴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례 부동산의 정상화 있죠. 이 두 번째 주, 이 두 가지. 사례 부동산 정상화. 자, 요거는 이론과 계산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론과 계산이 결합되어 있는데, 요 정상화라는 거는 요 숫자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사정 보정치 계산, 시점 수정치 계산, 지역 요인 비교치 계산, 또는 개별 요인 비교치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자, 꼭 계산하는 거를 하면서 이론을 함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뒤에 가시면은, 이것도 아까 505쪽, 506쪽, 7쪽 있는 요거예요. 505쪽을 보시죠. 505쪽. 505쪽에 13번을 보세요. 13번. 자, 일단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거. 자, 여기 이제 비교를 하면은 비교치를 찾아내서 여기 곱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찾아내는 거를 정상화라 그래. 정상화. 자, 근데 1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하고 있죠. 됐나요? 지금 묻고 있는 게 지역 요인 비교치 하고 있죠. 그리고 상승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승식은 서로 곱한다 이 뜻이에요. 서로 곱한다. 서로 곱한다. 서로 곱한다. 자,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의 비준치이며 뭐를 100으로 사정했다고요? 사례를 100으로 했을 때 비준치라고요. 그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했어요. 자, 밑에 격차 내역이 기타 조건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죠. 그 소리는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2는 누가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대상이 마이너스 2란 얘기죠. 사례가 100일 때. 그러면 대상이 마이너스 2면 대상은 98이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마이너스 2면 98이란 뜻이고요. 플러스 3이면 103이란 뜻이고 마이너스 1이면 99 플러스 4면 104란 뜻이에요. 자, 그게 지금 요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하는데 지금 요렇게 각각 가로 조건이 어떻다, 접근 조건이 어떻다 이렇게 항목을 나누었죠. 항목을 나눈 거를 평점법이라 그래요. 평점법. 지금 우리는 평점법의 이론적으로 평점법의 계산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만 출제된 게 아니고요. 종합적 비교법으로도 출제가 됐어요. 이건 좀 오래됐는데 10년 넘었는데 10년까지는 아니네요. 10년 아니네. 여기 지금 이 수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수록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종합적 비교법은 이렇게 해요. 종합적으로 대상이 사례보다 5% 우세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항목을 안 나눠요.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사례가 어떻고 대상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목을 나눠서 그냥 묶어서 이렇게 해요. 어떤 게 더 간편해요? 당연히 이게 더 간편하죠. 근데 어떤 게 더 객관적이겠어요? 이게 더 이거는 오차가 클 수 있죠.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비교 이제 두 개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험과 지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야 되겠죠. 이러면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든 비교치를 계산할 때요. 비교치를 계산할 때 나머지도 똑같아요. 원칙이 이 비교치라는 거 계산할 때 원칙 다 똑같아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요. 사례분의 대상에서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잡아요. 자, 똑같이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잡아서 대상이 어떠어떠하다 이러면은 대상 숫자를 바꾸는 거고요. 사례가 어떠어떠하다 그러면은 사례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대상이 사례보다 5% 우세했죠. 누가 우세해요? 대상이 우세죠. 그럼 누구 숫자를 바꿔야 돼요? 대상 숫자를 바꿔야 돼요. 대상이 분자에 있잖아요. 우세죠. 그러면 5% 우세.
100.5를 쓰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100분의 105란 얘기예요. 자, 근데 그 13번 문제에서는 사례를 다 뭐로 잡았어요? 사례를 다 100으로 잡았죠? 사례를 다 100으로 잡았으면 요 대상이 지금 그게 마이너스 2라면은 98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거 지금 설명드리니까 이렇게 써드렸지만 나중에는 이제 숙달이 되면은 여기 98이고 여기가 103이고 이러면 100분의 98, 100분의 10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례분의 대상사 이렇게. 그러면 그 마이너스 2만 봐도 이제는 0.98이 나오고 2% 빠지는 거니까. 그 3은 3% 올라가는 거니까 1.0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공부를 한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일이 할 필요 없이 그 옆에다 바로 쓰면 된다고. 마이너스 1은 뭐라고요? 0.99 플러스 4는 1.04 이 4개의 숫자를 서로 곱하세요. 이게 바로 상승식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면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은 바로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 끝이에요. 그래서 소수 넷째 자리에서 번호를 하면 된다고요. 됐죠? 자, 이게 그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자, 이제 14번도 보세요. 14번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자, 조금 전에 거래사례 비교법 할 때는 이런 항목들 하는데 지금 요거 2개 했죠.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 지역요인 비교하든 개별요인 비교하든 원리가 똑같은데, 자, 이 공시지가 기준법 볼게요. 자, 넘어가 보세요. 기준 시점 2015년 10월 24일이고요. 소재지 등 해서 A시, B구, C동 177번지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면적은 200제곱미터고요. 비교 표준지가 있죠. 여기는 비교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표준지가 나왔죠. A시, B구, C동 똑같죠. 123번지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지역이죠. 같은 지역이라 해야 됩니다. 이게 같은 지역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200만원이에요. 언제 공시지가요? 2015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200만원이에요.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항상 언제 기준으로 발표해요? 1월 1일 가격 기준으로 발표해요. 자, 근데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10월 24일이잖아요. 자, 근데 거기 문제에서 지가 변동률 줬죠. 1월 1일서부터 10월 24일까지 A시, B구 주거지역이 5% 상승했다 돼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요거예요. 시점 수정. 조금 전에 이렇게 평점법이든 종합적 비교법, 요거는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고, 이론적으로는 평점법, 그 다음에 종합적 비교법, 이렇게 있고요. 지금 요 시점 수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지금 시점 수정은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하나는 변동률법, 지금 이 준 변동률법이에요. 하나는 지수법이에요. 근데 이 지수법은 아까 했어요. 아까 재조달 원가 할 때 했어요. 아까 재조달 원가 할 때 100분의 125나 뭐 하는 거 있었죠. 그게 지수법이에요. 지수법은 거래 시점 지수와 기준 시점 지수를 줘요. 그럼 그동안의 가격이 올랐으면 100분의 125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내렸으면 이제 100을 기준으로 내렸으면 뭐 95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0분의 95 하면 되는 거고. 이거 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변동률법 문제에서 뭘 줬어요? 변동률 줬죠. 이것도 앞에서 우리 화폐 시간 같이 해서 이미 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5% 올랐으면은 1억짜리가 5% 올랐으면은 1억에다가 5%만 곱해요. 1 플러스 0.05 곱해요. 1 플러스 0.05 곱하면 여기 1 플러스 0.05 이게 시점 수정치예요. 문제에서 5%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마이너스 3% 하면 어떻게 해요? 1 마이너스 0.0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주거지역 5% 상승 요 읽으면서 옆에다가 뭘 쓰면 되는 거예요? 1.05를 쓰는 거죠. 그리고 위에 공시지가 200만원 써야 되죠. 동그라미 해야 되죠.
공시지가 200만 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주거지역 5% 상승에 1.05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요인 나왔죠. 지역요인은 뭐라고 돼 있어? 거기에 인근지역이라고 돼 있죠. 인근지역이면은 지역요인 비교치가 1이 1.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1 써놔도 되고 할 필요도 없고. 자, 다음에 개별 요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 열세. 누가 열세? 대상이 열세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대상이 열세니까 100분의 95 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다음에 그 오른쪽에 그 밑에 그 오른쪽에 환경 조건은 20% 우세,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상승식으로 하세요. 서로 곱하세요 하잖아요. 환경 조건은 20% 우세예요. 그러면 20% 우세면은 100분의 120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다 나왔어요. 이제 없잖아요. 자, 처음에 200만 원 적어 놓고 동그라미 해놓고 두 번째 1.05 써놨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0.95 곱하기 1.2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찾은 순서대로 찾아가지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끝이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곱하면 뭐예요? 곱하면 2, 3 얼마 나오겠죠? 2, 3, 9 어떻게 나오겠죠? 맞나요? 곱하기는 계산기가 하면 되니까. 그리고 팁이에요. 팁. 자, 이걸 잘 보시면 하나는 5% 위고 하나는 5% 아래죠. 맞아,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얘가 없다고 쳐보세요. 없다고. 플러스 5% 마이너스 5% 없다고 치면은 1.2만 생각해 보세요. 200에 1.2 곱하면 240이죠. 200에 1.2 240이잖아요. 이 숫자는 반드시 240보다는 아래로 나와야 돼요. 반드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똑같을 때, 등식이 성립할 때는 이 두 숫자가 같을 때뿐이에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이 숫자가 다를 때예요. 그 소리는 곱했을 때가 이 두 숫자가 같은 숫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10 곱하기 10 하면 뭐예요? 100이죠. 두 숫자 더하면 몇이에요? 20이죠. 9와 11 더하면 몇이에요? 20이죠. 곱하면은 더해서 20이 되는 두 수는 10과 10, 9와 11, 8과 12 이렇게 있잖아요. 어떨 때 가장 숫자가 커진다고요? 똑같을 때가 제일 커요. 여기는 96이 돼요. 이게 격차가 벌어질수록 숫자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숫자를 더하면 2잖아요. 2. 1 곱하기 1도 두 숫자 더하면 2. 1.05와 0.95 더해도 2잖아요. 더해서 2가 되는 두 수가 1과 1일 때가 제일 큰 1이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1보다는 작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얘가 1보다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하면은 240이면 240에다가 얘는 1보다 작은 수를 곱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아지게 돼 있다고요. 240보다 큰 거는 예선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240보다 작은 숫자 중에 큰 차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이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0.999 막 이렇게 오차가 작지 않아요. 오차가 크지 않다고요. 그러면 제일 근처에 있는 239로 가면 되는 거죠. 팁이에요. 팁. 그러니까 이게 다 수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A 플러스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런 다 수학에서 나온 거를 숫자로 바꿔서 생각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이미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숫자는요, 여기도 패턴이 있어요. 여기 1이에요 4예요 9예요
그 다음은 16입니다. 1, 4,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패턴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수학이 수학. 수열에서 배워요. 수열. 자, 됐고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이게 시점 수정하고 이제 이론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평점법, 종합적 비교법, 여기에는 변동률법, 그 다음에 지수법,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별로 내용이 없는 편이죠. 다만 13번하고 15번 보세요. 다 무슨 법이에요, 이게? 13번, 15번이 모두 다 평점법이에요. 평점법. 방금 했잖아요. (13번이나) (15번이나) 항목을 나누었잖아요. 가로 조건, 접근 이렇게 항목을 나눈 건 무슨 법? 평점법. 그다음에 항목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하면은 종합적 비교법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항목의 개수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개수를 세 보시면 항목의 개수가 차이가 있어요. 13번은 몇 개요? 5개. 15번은 6개죠. 기타 조건은 빼고, 그러면 하나는 4가지고 하나는 5가지예요. 그죠? 그 하나가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뭐가 더 있고 더 빠지고 있어요? 획지죠, 획지. 획지 조건이 더 있고 덜 있고 이거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하나는 4개, 하나는 5개예요. 자,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획지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게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표란 뜻이에요. 표가 하나는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표고 하나는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문도 13번은 뭐를 묻고 있어요? 질문이 지역 요인 비교치는 이렇게 하고 있죠. 15번은 보기 속에 맨 밑에 506쪽에 맨 밑에 무슨 표라고 돼 있어요? 개별 요인 분석표라고 돼 있죠. 됐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15번에 기타 빼고 5개 항목을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놓고 다음 항목 중 지역 요인 비교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획지잖아, 획지. 획지는 곧 땅이잖아요.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데 왜 곧 땅을 분석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도 출제한 적이 10년 전이에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10년 전인데 그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됐죠? 자,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비교 방식은 이제 난이도 높은 것 빼고는 다 된 거예요. 다 됐고요. 그 476쪽에 가시면 공시지가 기준법, 이것도 비교 방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시지가 기준법은 477쪽의 예제에서 그 순서를 묻기도 했어요. 이 순서, 이거. 표 시지개. 공시지가 기준가액의 순서. 뭐가 없어요? 여기는 사정 보정이 없죠. 그냥 표해서 시지개 요거를 물은 겁니다. 됐죠? 그럼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수익 방식 남았어요. 소득 접근법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수익가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수익가액을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해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자, 이게 항목이 몇 개예요? 2개죠. 자, 앞에
원가 방식에서는, 원가법에서는 재조달 원가와 감가수정 항목 두 개였었고, 재조달 원가에서 1, 2, 3 세 가지 했고요. 감가수정에서 1, 2, 3 했어요. 재조달 원가에서는 재조달 원가의 뜻,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 산정 방법은 도급 방식 기준 이윤을 고려해라. 종류에는 복제 원가, 대체 원가. 차이점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냐, 기능적으로 똑같은 거냐. 중요한 의미는 물기경 감가를 다 하는 건 복제 원가고,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하는 거는 대체 원가였어요. 그 다음에 감가 수정에 가서는 감가 요인, 물기경 감가 요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감가인지, 기능적 감가인지, 물리적 감가인지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구별하는 거. 감가 수정은 감정평가, 감가 상각은 기업회계. 감가 수정은 경제적 가치 판정, 기업회계에서는 원가를 배분하는 거예요. 감가 수정에서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지만 감가 상각에서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해요. 감가 수정에서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중심으로 하지만 감가 상각에서는 법정 내용 연수를 중심으로 합니다. 감가 수정에서는 관찰 감가 적용되고 경제적 감가 적용되고 토지에도 적용되지만 감가 상각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가 수정 방법에서는 내용 연수법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되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고요. 이자를 고려하는 것은 상환기금법이고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방법이고요. 정률법은 매년 감가율이 일정합니다.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은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해요. 이 감가액이 줄기 때문에 이 감가 실제하고 더 일치하는 방법은 정률법이지만 좀 난이도가 높죠. 더 어렵죠. 정액법은 일치하지는 않지만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건물이나 구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하더라도 오차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나 구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정액법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정률법은 처음으로 출제된 거예요, 작년에. 근데 실제 계산 문제로 출제된다면 정률법이 더 쉽습니다. 자, 이게 지금 원가법 한 거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사례 선택 기준 한 가지하고 정상화 한 가지. 사례 선택 기준은 사시지계, 사정 보정 가능하냐, 시점 수정 가능하냐, 지역인 비교 가능하냐, 위치가 비슷하냐 이 말이에요. 위치가. 그 다음에 물적 유사성, 물건이 비슷하냐. 그 다음에 사례 정상화 할 때는 사례분의 대상, 이걸 원칙으로 삼는 거죠. 사례분의 대상에서 대상이 어떠하다 그러면 대상 숫자 바꾸고, 사례가 어떠하다 그러면 사례 숫자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요인 비교와 개별요인 비교 이론적으로는 종합적 비교법이 있고 평점법이 있다. 획지 조건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평점법에서 이제 지역요인, 개별요인이 바뀌는 거고, 뭉뚱그려서 그냥 물어버리면 종합적 비교법이 되는 거고, 더 객관적인 것 평점법, 주관적인 것은 종합적 비교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시점 수정치를 계산하는 건 이론적으로 두 가지, 변동률법이 있고 지수법이 있다. 지수법은 아까 앞에 재조달 원가 할 때도 했는 그 지수법이에요. 그래서 사례분의 대상, 이것도 원칙 똑같아요. 기준 시점이 분자로 가야 되고 이 거래 시점이나 이런 거는 분모로 가야 돼요. 변동률법은 1 플러스 변동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 정리할 때 지금 많이 더 사실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더 말씀드리면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최소한으로 줄였잖아요. 지금 1, 2, 3, 1, 2, 1, 2, 3 이렇게. 여기서도 요 두 가지로 줄여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순수익과 환원율. 요 두 개를 알면 이걸 풀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문제에서 수익가액을 묻는다. 그러면 나는 뭐하고 뭐를 계산하면 돼요? 순수익과 환원율을 찾아내면 돼요. 근데 첫째, 순수익은 이거는 앞에서 우리 가유순전후 했죠. 그 순영업 소득이에요.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아, 또 제가 말씀 잘못 드렸나요? 아니 설마 이 정도까지는? 가유순전후 순영업 소득은 가능총 소득에서 경비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빼면 유효총 소득, 거기서 경비 빼면은 순이잖아요. 가유순전후를 안 넣었다는 얘기는 나는
공부를 취미로 하겠다 이 뜻으로 이제 해석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중요하니 그건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여러 군데 적용되니까. 투자 분석 기법 취미로 하신다고? 외워야 돼요, 가유순. 이거 이거는 할 만한 거 쉬운 거예요. 문제는 환원율이에요, 환원율. 환원율 계산하는 방법이 이론적으로 우리 계산 문제로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이건 중요한데 근데 지금까지 이론 문제가 별로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론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오히려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론적으로 중요해요. 환원율이라는 게. 그게 출제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예요. 환원율 계산하는 방법이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게 5가지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미 앞에서 했어요. 이미 했어요, 앞에서. 투자론에서 했어요, 투자론에서. 어림셈법에서 종합환원율 할 때 했다고요. 그 종합환원율이 종합을 생략해서 그냥 환원율 하는 거예요. 종합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종합 또는 종합 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예, 다 생략 가능해요. 그냥 환원율이에요. 자, 앞에서 하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4개가 더 있죠. 그러니까 뭐가 골치 아픈 거예요? 환원율이 골치 아파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구조를 알고서 풀어야 되는 이유가, 자, 문제에서 만약에요, 수익가액을 계산하여라 했는데 문제에서 환원율은 몇이다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땡큐죠, 땡큐.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이 겁나는 게 아니고 그 구조를 모르니까 겁나는 거예요. 근데 수익가액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문제 자료를 보니까 환원율이 다 제시가 돼 있어.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순수익만 하면 돼. 이 작년 문제라고 이게. 다시 저 뒤로 가보세요. 547쪽에 가보세요. 37번. 3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이죠. 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이렇게. 자, 수익가액을 묻죠. 수익가액을 물었으니까 난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순수익과 환원율을 생각해야 되죠. 자, 근데 읽어보니까 가능총소득 나오고 공실 나오고 유지관리비, 자, 순여소득 계산하는 건 나오는데 맨 끝에 뭐가 나와요? 항상 순수익과 환원율을 생각해야 돼요. 수익가액 물었으면. 근데 맨 밑에 환원율을 줬죠. 환원율을 줬다는 얘기는 땡큐다 이 말이야. 나는 뭐만 계산하면 된다. 순수익. 그 위에 가능총소득부터 이렇게 해서 순수익만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계산은 여러분이 해설 보고 봐주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환원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환원율을. 그죠? 중심은 이제 환원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환원율이.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셔서 478쪽에 자, 그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요. 478쪽에 수익환원법 있죠. 수익환원법. 자, 거기서 개념의 기억 정도는 체크를 해야 돼요. 개념의 기억.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현금 흐름을, 자, 순수익은 환원하고 짝짓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현금 흐름은 할인하고 짝짓기 해야 돼요. 그래서 순수익은 환원한다 이렇게 하고 미래현금 흐름은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그 밑에 그 2번에 직접환원법과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죠. 직접환원법이 우리가 하는 이 방법이에요. 수익가격 또는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 하는 거예요. 근데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미래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거든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그거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예요. 우리 시험에는 딱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우리는 다 뭘로 한다고 이제? 직접환원법으로 해서 순수익과 할인현금 수지, 순수익과 환원율 이 2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장단점 하나씩 체크하고요. 장점에 뭐가 있어요?
장점의 A 둘 중에 A. 이게 부동산의 가치를 장래 기대 이익의 현재값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수익 방식이에요. 수익 방식. 왜냐하면 미래 예상되는 수익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음에 단점은 그 수익의 차이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 B입니다. B.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의 가격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익과 환원율 중에, 자, 순수익만 좀 체크를 하고요. 좀 쉬고 환원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순수익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순수익은 하나는 장래 순수익이에요. 장래 순수익. 지나간 순수익 하면 안 돼요. 왜? 수익 방식의 의미가 뭐예요? 이 물건이 앞으로 가져다 줄 수익의 크기를 보고서 가치를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 짓는데 아무리 많이 돈이 들어가도 앞으로 벌어다 줄 돈이 많지 않다면 많이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나간 순수익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장래 순수익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된 순수익이에요. 안정된 순수익.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이제 주의할 것 쪽에 있는데 그 맨 밑에 480쪽에 그 밑에 환원율 바로 위에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 있죠.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에 장래 발생할 수익 기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유의할 점이고, 안정된 순수익은 맨 위에 요건에 있어요. 요건에 왜 그런가 하면 좀 전에 이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미래현금 흐름을 할인한다 그랬죠. 직접 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한다 그랬죠. 환원율로 환원. 미래현금 흐름을 이거는 할인하는 거고요. 자,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 방법은 직접 환원법은 앞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이 있으면 그걸 계산한 후에 그 남은 기간 동안은 똑같다고 가정을 해요. 똑같다고. 처음에 이 금액이. 근데 미래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은 매년 예상되는 금액을 다 계산해요. 이게 달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이 금액을 예상을 할 때 어쩌다 발생하는 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도 어쩌다 발생하는 게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처음에 걸 가지고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너무 과대평가가 되겠죠. 어쩌다 발생하는 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안정된 순수익 해야 되니까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해야 되고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합리적 합법적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맨 위에 있죠. 480쪽에 맨 위에. 그래서 그런 요건이 있는 거예요.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이고 계속 규칙적이고 안전 확실해야 되고 합리적 합법적이래. 이게 안정화된 순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순수익에서는 그걸 요건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요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요건을 안 외워도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가능한 한 분량을 줄여서 정리할 수 있다고요. 자, 이제 환원율이 남았어요. 환원율이 이제 제일 골치 아파요, 이게. 자, 일단 자,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 환원율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물건별 평가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요 세 가지가 이제 남아있어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